항상 내가 있을게. 언제나 변함없이 네 곁을 지킬게. 우리 곁엔 언제나 대백이 있습니다. 대백.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BS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논술만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을 한다는 얘기는 논술뿐만 아니라 논술과 연관된 수시 전형의 종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논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EBS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Q&A 게시판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질문, 제가 답변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 질문이 학생이나 어머님들이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논술을 알아봐야 할 게 뭔지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 관해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해야 되나요? 즉 수능 해야 되나요? 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논술은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곧 논술은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즉 안 해도 되는 과목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논술은 힘들고 어려운데 선택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안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혹은 3월달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9월 모의고사를 칠 때까지 왜 논술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할까요? 요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 중보다는 고등학교 중심의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왜 논술을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히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자기는 원래 안 하고 싶었는데 주변 상황이 자기를 논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머릿속에 있는 대학이 3개밖에 없죠. 그러다가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5개, 10개, 그리고 100개 정도까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00개, 처음에 3개, 5개, 10개만 있던 대학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가 자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딱 봤더니 갑자기 100개 대학이 들어오는 순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논술입니다. 논술은 마지막 순간에 한 방이 있는 전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논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면 논술 전형은 정말로 어떤 학생에게 대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쉬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지점은 어떤 학생이 논술을 해야 하고 어떤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고3이라도 결정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논술이 필요 없는 학생은 안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또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은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가져가셔야 할 게 우리 아이는 논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먼저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수시와 정시 개념은 알고 계시나요?
예, 대학은 수시, 정시 2번 뽑습니다. 시기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머님들 세대는 한 번 뽑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또 수시를 뽑는데 수시에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나마 간소화해서 3가지, 4가지 정도입니다. 정시는 뭐 1가지인데, 뭐 실기 특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굳이 나누면 6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반 학생들이 보통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실기나 특기 전형은 해당이 잘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4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전국 198개 대학의 각 전형별 모집 비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하고 학생부하고 논술 실력입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가 38% 정도로 전체 198개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18% 정도, 논술이 4% 정도. 자, 그리고 정시가 20%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요 대학교 15개를 하면 변동이 조금 생깁니다. 즉, 학생부 교과가 많이 줄어들죠.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을 가려면 1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전형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점은 어머님들 이 고등학교 자녀분이 있으시면 학생부 아시죠? 교과가 있고 나머지 비교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체 내용 중에요.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둘 다 교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를 100% 보거나 90% 보거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합 전형은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교과를 별로 안 보고 나머지를 90% 보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과를 60%, 70%, 80%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숫자 그대로 교과 성적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데 역전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종합 전형은 학생의 다른 활동에 따라서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역전이 일어나는 게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추세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떨어져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을 계속 준비해온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선명하게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을 내겠지만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3개를 다 준비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걸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면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될 확률이 높죠. 즉 논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수시에 원서를 6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논술을 1개만 쓰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을 하면 논술에 쏟은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종합을 하면 종합에 거의 올인을 하시고 논술을 하면 논술에 거의 올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요대를 가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위를 보시면 정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이 4%였다가 18%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과가 많이 줄어들고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와 정시 중에 수능만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학생, 학부모는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난 수능으로 그냥 대학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갈 수 있는 기회가 수시가 훨씬 더 많은데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정시에서 뽑는 인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보통 대학교 종합대학 하면 3,000명에서 4,000명이 전체 정원이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인원이 300에서 400명대입니다. 300에서 400명대. 나는 서울대학교를 갈 거야. 수능을 잘 봐서. 인문계에서는 전국 그 등수 안에 근접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정원이 1,500명이었으면 학력고사 쳐가지고 1,500명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5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으로 줄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연계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계는 의치, 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실 게 수시는 이제는 필수인데 수시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공부할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시의 전체적인 우리 입시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 논술을 결정하기 앞서서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보실 게 그겁니다. 정시에 마지노선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낸다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정시 성적, 수능이 그냥 뭐 맞은 숫자를 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표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세 개를 가지고 수능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정해야 되는데 이게 100% 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늠을 할 때 지금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가장 거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수로, 인문계 중심입니다. 개수로 3개 틀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트라인은 4개 틀려도 되고 5개 틀려도 되고 또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틀리냐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3개 틀리면 지원해서 붙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컷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5개 틀려도 붙을 수는 있죠. 하지만 지원할 때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3개 틀리면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딱 보니까 3개, 4개, 5개 정도 틀린다. 이러면 수능 정시의 무게감을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수능에 재능이 있는 거고 그 정도라면 충분히 다른 쪽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 추이를 이렇게 쭉 보셔야겠죠. 쭉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문제씩 더 틀린다고 했을 때 이 대학이 꼭 서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학들로 따져보면 하나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칠지만. 그러니까 3개로 뭐 스카이, 연세대, 고려대, 그 서울대를 붙는다고 치면 4개 틀리면 조금 불안하고 서강대, 성균관대가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한 개 더 틀리면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15개 대학을 가려면 우리가 틀려야 되는 개수는 대체적으로 1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원을 하려면. 자, 요게 정시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모의고사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2개를 다 쳤는데 개수가 2개, 3개, 4개 틀린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2명의 학생 얘기를 합니다. 등급을 얘기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2를 다 1등급 받은 학생과 국어, 영어, 수학 2등급, 2등급, 4등급, 탐구 1, 2가 1등급, 1등급 요 2학생이 있습니다. 요 2학생의 수시 입시 결과 이 2학생 다 연세대학교를 수시로 지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붙었느냐?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때 다 1등급인 애가 붙었으면 놀랍지도 않겠죠.
예, 이 친구 떨어지고 이 친구가 붙은 겁니다.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인 학생이. 자, 요 학생은 정시로 가게 되면 갭이 엄청나, 연세대를 붙었는데 많은 격차가 일어나는 수능 성적입니다. 하지만 수시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 수시에 붙기 때문에 정시 정원이 줄어들어서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이 정시로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노려야 되느냐? 예, 수능 잘하면 수능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수시를 버리지 말고 요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되는 게 수시 전형입니다. 요건 학생부 전형일 수도 있고 논술 전형일 수도 있고 교과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정시에 대한 감을 먼저 잡으셨으면 이제 수시를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시에 어디에 더 맞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수능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게 다 만점도 1등급이고요. 96%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저 학생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지만 10개 대학 수준을 갈 수도 있습니다. 즉 1등급이라고 엄청 잘한 게 아닌 겁니다. 정시를 따지면. 자, 그래서 그 정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실 게 그겁니다. 아, 지금은 감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3개, 4개, 5개 정도를 감을 잡고 우리 아이의 정시 대학을 가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시게 되면 정시에 대학들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환산 점수는 표준 점수와 탐구 100분위를 합친 거다. 자, 이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걸 가지면 좀 더 정확하게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인지가 나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개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정확히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전형 경쟁률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가 된다면 정시로 가되 수시는 이제 고려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수시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각각 교과 전형은 뭐 13대1 서강대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뭐 5대1, 4대1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30대1, 20대1, 뭐 10대1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90대1, 60대1, 뭐 20대1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렇습니다. 자, 적성 전형은 요즘엔 적성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 적성 전형은 지금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또 적성 전형은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전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예, 뻔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하지 않으니까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교과 전형으로, 즉, 그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은,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학생부 성적으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제일 훌륭한 학생일까요? 수능 점수를 제일 잘 받는 학생이 제일 훌륭한 학생일까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제일 훌륭한 학생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리들이 보통 사회에서 평가하기에는 수능을 잘하는 학생을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을 잘하는 학생. 근데 사실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일까요? 어떨까요? 예, 물론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전체에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불공평한 게 없고 딱딱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좌지하는 것은 노력, 의지도 있지만 타고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능을 잘한다는 것은 두뇌가 좀 명석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가장 훌륭한 인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떨어져도 3년을 열심히 해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전형입니다. 수능은 머리가 좀 비상하다면 6개월 혹은 1년
TV에 나와서 왜 그 막노동을 하다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아닌데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 공부해서 2년 만에 의대를 진학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절대적인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생부를 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이 가장 훌륭한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가장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근데 흔히들 학생들 사이에서 수시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너 정시라면 못 들어올 학생인데 수시 학생부니까 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즉 수능만 잘해서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최고의 길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값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등급이 수능에도 등급이 있지만 우리 학생부 교과 성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1등급 4% 정도, 4%, 7%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1.0, 2.0, 3.0, 4.0, 5.0 보통 이걸 기준으로 학생부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학생들한테. 1.0이라면 모든 과목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다 4% 안에 든 겁니다. 그 대학이 평가하는 모든 과목이. 대학마다 전 과목을 평가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국영수하고 주요 과목, 탐구 주요 과목 평가합니다. 그게 전부 다 4% 안에 들어야 합니다. 삐끗함 없이. 자, 하나씩 삐끗할 때마다 1.1, 1.2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4% 안에 들기 힘든 겁니다. 많이 모여 있으면. 뛰어난 아이가 나 혼자밖에 없으면 저는 계속 4%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과는 뚜렷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믿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도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시골 학교는 저도 시골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친한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시골 학교를 나오셨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1.0이면 시골 학교든 되게 훌륭한 고등학교든 1.0이면 어쨌든 그 친구는 너무나 훌륭한 학생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집단에서든지 계속 모든 과목이 4%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뛰어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반론을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 즉 어느 지역의 어느 다소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서는 지금처럼 치열하게 공부 안 해도 계속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1.0이라고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100% 학생부 교과만으로 뽑는 대학도 있지만 지금은 종합적인 요소, 나머지 요소들을 조금 가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오늘의 관심사는 주요 입시에서 주요 대 중심이라고 본다면 1점대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교과 성적입니다. 즉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10개 대학 정도를 가려면 1.5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5면 어느 정도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5면 정교권이고요. 정교권이고요.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에서 1.5면 거의 나오기 힘든 등급입니다. 즉 전교 1등이 1.5 이내가 드문 겁니다. 전교 1등이 2.0 정도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면 우리 아이가 내신을 쭉 해서 1.5 정도 된다, 이내가 된다.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조건 두드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하게 다른 갈 걸 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명확합니다. 내신을 착실히 3년간 준비해서 1.5 이내.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신으로만 뽑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99%가
그냥 교과 성적 순서로 합격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다 뽑히는 거죠. 등록금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1.08 이랬습니다. 교과 성적이 1.08이 커트라인입니다. 서울대학교. 근데 지금은 85% 정도가 교과고, 특목고, 일반고고, 특목 자사고가 한 15% 정도가 지역 균형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 거예요. 특목고에서 15%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눈에 확실하니까 복잡할 것도 없고, 그 위치만 정확히 아시면,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면 무조건 지원입니다.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즉,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종합전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3학년 돼서 수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증거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해온 게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입시 상담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은 3학년 때 만들어서 가길 원합니다. 자, 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체를 알고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 빨리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얘가 진짜로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저 대학이 뽑을 만큼의 장점이 눈에 보일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3년 동안 자기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온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학생 종합전형을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3달 운영한 게 아니라 3년 운영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종합전형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전형도 윤곽이 나오고요. 종합전형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전형인데요. 논술전형은 뭐가 문제냐? 논술전형은 수능과 좀 다르게 우리가 착각을 깨야 될 게 있습니다. 수능을 잘하는 학생이 논술도 잘한다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 웃긴 거죠. 그래서 물론 수능 잘하는 애가 논술 글쓰기 잘하는 학생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논술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셔야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러려면 문제를 쓰게 풀어보게 해야 됩니다. 재능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그 논술과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요. 책도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논술을 준비해도 될까요? 입니다. 안 읽었으면 부족하죠.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근데 많이 읽었다고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논술 문제의 원형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쪽에서 넘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랑 명확히 틀립니다. 거기는 질문 문제가 하나고 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데 자기가 읽은 책에서 인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단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프랑스 논술 시험은요. 우리나라 논술 시험은 안 그렇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서 충분히 소화한 학생은 좋지만 책을 겉으로 읽은 학생은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인데 지금 논술 준비하면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는데 많은 책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만 읽어도 됩니다. 대신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평가를 받아봐서 이 친구가 논술을 할 만한 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볼 게 수능 성적입니다. 자, 잠재력 기본 글 쓰는 게 그러니까 쓰게 시켰는데 2시간 안에 2,000자를 써야 되는데 2시간을 줬는데 200자밖에 못 썼다. 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2,000자 어떻게 꾸역꾸역 썼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건 근데 수능 성적이 5등급, 5등급, 5등급입니다. 예. 논술 전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중에 논술 전형은 다른 정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아무리 잘 써도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고 높은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피셔서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실제 3학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는 저 연세대를 가고 싶어요. 연세대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인문계 기준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6이라는 게 1, 2, 2. 그죠? 요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2인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2등급은 지금 바로 한 문제 때문에 걸렸어요. 여기도 걸렸어요. 작년에는 요게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연대는 빼는 게 좋습니다. 즉, 3월 모의고사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전한 걸 가지고 수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는 학생. 그러니까 재능도 있는데 수능도 잘해야 됩니다. 1, 2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세대학교 논술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3개 정도입니다. 2등급 3개는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9등급에도 상관없습니다. 2등급 3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해서 우리 아이가 아, 여기가 안 되는구나. 그럼 대학을 바꾸셔야 됩니다. 최저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3등급 한 개인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써보기에서 잠재력을 평가한다. 두 번째, 수능 최저가 되는지를 따져본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내신이 5등급인데 논술 전형은 내신 뭐 20%, 30%, 40% 플러스 논술 40%, 50%, 60%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신이 4등급인데요. 저는 뭐 외골에서 내신이 5등급인데요. 논술 전형을 해야 하나요? 5등급이면 학생부 교과도 안 되고요. 학생부 종합도 안 됩니다. 논술도 안 된다 그러면 수능만 가야겠죠. 예, 근데 그나마 학생부가 안 좋은 학생이 수시에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내신이 결정나죠. 그래서 아이들은 선택할 게 논술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등급이 붙을 수 있느냐? 붙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떨어지지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5등급이 붙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논술은 그거에 비해서는 몇 배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역시 내신이 좋은 학생보다는 조금 덜 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수시에 생각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흐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시죠? 우리 아이가 내신도 이제 치열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계속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안다면 뭔가 자기의 적성,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근데 항상 1학년 끝나고 나면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논술을 계속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와서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논술이. 또 경쟁률도 너무 셉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아, 다시 수능. 왔다. 자, 요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입시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분들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되게 성실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꼬박꼬박 하고
내신 성적 잘 받아오는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쪽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쪽으로 큰 길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기복은 좀 심한데 할 때는 좀 잘하고 머리 두뇌도 좀 빠르고 비상한 것 같고 이러면 정시와 논술 전형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얘는 맨날 실수도 많이 하고 덜렁덜렁 되고 꾸준히 하진 않아.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되게 거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3학년인 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3학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뻔하죠? 어떻게? 교과 된다? 하십시오. 안 된다? 저 1점대 아니다? 교과 버리는 겁니다. 2점대.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해볼만 하다? 하십시오. 제일 많이 뽑으니까. 근데 그거 없다. 안 돼. 논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이면 논술 지금 벌써 3월 달입니다. 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3월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할 게 논술밖에 없는데 해야죠. 교과 전형 안 되고 종합 전형 안 되고 수시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확률이 1%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말고 종합 전형이 저렇습니다. 그 교과 성적은 순번대로 이렇게 합불이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합격이 맨 위에부터 일정 정도까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게 역전되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매력적이냐? 내신이 좋은 학생에게는 안 좋은 전형이죠. 좋은 학생일수록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로 가야 됩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이 좀 떨어지지만 기대어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게 의미가 있는 전형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해서는 준비할 게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면접은 논술 준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은 면접 준비는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부분이 따로 시간을 쏟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자기소개서 세 문항은 정해져 있는 문항입니다.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나를 소개할지를 고등학교 동안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걸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에 1, 2학년은 유리하고요. 3학년의 경우가 문제겠죠. 3학년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과거니까 그게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을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엮느냐. 여기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엮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사실은 그 순간순간 느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못 느꼈지만 지금 쓰려고 되돌아봤더니 새로운 의미들이 있었구나 요 과정을 거쳐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1, 2, 3은 공통문항이고요. 밑에는 대학교가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문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유사한 문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또는 그 고등학교 재학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것들, 역경 극복 사례,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사례.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아이와 나누고 토론을 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과가 안 된다. 종합을 한번 고려해볼 만한 학생이라면 보통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다가오면 자기소개서를 1주일, 2주일에 쓰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안 써집니다. 머릿속에 담고 한 학기를 보내면서 원서내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해 나가시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자기소개서 이 부분이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중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 뻔한 얘기 같지만 뻔하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논술전형 연세대 예시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보면 논술이 70%. 근데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연세대가 아마도 확정은 안 되는데 요강이 87.1, 12.9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치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제가 추론을 해보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87.1을 굳이 반영하고 그냥 70%, 뭐 80% 반영이 되는데 이 말은 학생들의 논술 성적과 교과 성적이 의미 있는 등수를 이렇게 합쳐 보니까 이 정도 반영을 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신의 학생이 붙으니까 그것들을 방지하려는 선들이 아마 그런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계속 경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논술 반영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다른데 없는 대학이 작년보다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내신도 3학년 올라와서 안 좋고 수능도 마음대로 안 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일입니다. 희망이긴 하지만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학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기대, 건국대, 광운대, 경기대, 단국대, 한국항공대는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수능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응시 조건이 있는 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날 작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 말은 수능 보기 전에 나니까 합불이 결정되고 수능은 뭐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셈으로 혹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미리 나는 수능 최저 없는 저 대학을 갈 거야라고 미리 결정하는 거는 웃기지만 저걸 알고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는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능 성적이 수능 당일날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매년 겪는데요. 정말 잘하던 학생이 수능날 삐끗하면 제가 아까 한 개 틀리면 한 대학이 떨어지는데 두세 개 휙 틀리면 세네 대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학과 완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원서 쓸 때 실질적인 팁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개나 두 개 정도 대학을 섞는 겁니다. 즉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죠. 원래는 나는 한양대는 원래는 쓸 생각 없어. 나는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까지만 뭐 쓸 거야. 뭐 서강대까지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수능을 쳐보면 정시로 못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한양대 정도는 원서를 제출해 두는 겁니다. 자,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건국대는 최저가 있었는데 건국대가 새롭게 최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거의 확정적인 건데 한양대학교가 작년에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올해는 수능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임시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도 한양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양대가 작년에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도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상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한양대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학생이 붙은 학생이 있는데요. 한양대를 붙은 학생이 그러면 어떤 학생이 붙느냐? 한양대를 지원하는 시기에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술만으로 뽑는데 선생님 제가 한양대를 붙을 수 있을까요? 한양대는 정말 논술을 잘 쓰는 학생이 붙지 않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대다수는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 내가 논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고 나는 대학교 논술 문제가 너무 쉬워. 논술 문제는 내가 언제든지 풀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수학은 가능합니다. 수학 수능 문제 작년 문제 너무 쉬워. 나 만점이야. 영어도 너무 쉬워. 만점이야. 이게 가능합니다. 논술 문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잘 쓰면 붙는 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 최저학력 기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내신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5등급도 그나마 교과나 종합전형은 못 붙는데 논술 전형을 쏠리는 이유가 뭐냐? 내신이 아까 30% 교과 20, 비교과 10인데 교과 20으로 하면 분명히 20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세대학교가 예시로 들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20인데 2등급이 19.8입니다. 19.8. 0.2점씩 5등급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크게 벌어집니다. 거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내신을 반영할 때 저렇게 해둡니다. 앞에는 좁게, 뒤는 좀 넓게. 자,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인 학생이 0.2점만 논술 70%에서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0.2점만. 자, 그렇기 때문에 5등급도 붙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고 5등급인 학생이 논술을 하면 무조건 붙느냐? 아닙니다. 합격자 평균은 2.5에서 3.5 사이입니다. 논술 합격자의 가장 많은 등급은 2.5에서 3.5. 2.5는 학생부 종합으로 붙을 수도 있는 내신 등급입니다. 근데 2.5로 학생부 종합으로 붙는 대학과 논술로 붙는 대학은 약간의 위상차는 있을 겁니다. 즉, 논술로 붙는 대학이 우리 머릿속에는 조금 상위 대학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논술 전형,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실제 합격자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논술 점수가 80점, 65점, 84점, 61점, 89점, 67점, 이렇게 점수차가 확확 나죠. 근데 학생부 등급은 1.2, 1.4, 1.9, 2.2 이렇게 돼 있고, 등급이 좋다고 1.4인 학생이 반드시 붙는 게 아닌 거죠.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신 등급의 점수는 좁고 논술 20점씩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논술 전형의 실체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가 발표한 자료. 한양대학교는 지금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궁금하시면 한양대학교로 들어가면 합격자 평균과 주요 내신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BS를 통해서 받은 질문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제가 논술을 해야 하나요?에 대한 기본적인 마지막 코멘트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표 대학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표 대학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 입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갈수록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많아집니다. 즉, 대학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습니다. 즉, 논술만 하더라도 상경계를 가고 싶으면 수리논술까지 인문계에서 해야 됩니다. 수리논술까지. 자연계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과학논술의 과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 군까지를 하는지를 확정을 하지 않으면 세부적인 전략을 짜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표 대학을 세부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물어보면 너 어디 가고 싶니? 이러면 사실은 10대 때 여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학생이 드뭅니다. 사실은. 그냥 경영학과가 점수 높고 좋으니까 가고 싶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를 가고 싶다. 교대를 가고 싶다. 자, 이런 학생.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고 싶다. 높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죠. 근데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종합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이 진로와 이 학과에 맞는 학생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전략을 짤 때도 필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짤 때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모의고사의 추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추이를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 물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냉정해져야 됩니다. 즉, 이번엔 실수였고, 학생들에게 제가 매번 처음 만난 학생에게 모의고사 성적 불러봐 이러면 학생들이 점수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대다수가 3월에 나온 걸 그대로 안 부르고요. 자기가 제일 잘 받았던 과목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안 나온 건 자기 책임이 아닌 겁니다. 실수거나 문제가 안 좋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받은 성적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오히려 위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수능 예상 성적을 한 번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최근부터 중요도를 두어서 두 번, 세 번까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정시로 가게 된다면 요 정도 대학 위치를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그걸 먼저 가늠하시고 그 다음 수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우리 아이가 서강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나머지 대학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즉 수시에서는 오로지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한양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면 쉽죠. 냉정하게 가장 하향 지원에서 낮게 봐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를 가늠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에 그 윗대학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봅니다. 서강대를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수시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써야지.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을 써볼까? 물론 이름은 좀 다릅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이고 일반 전형입니다. 서울대를 그럼 써야 되는데 잠깐만 서울대 지역균형이 되나? 학교에서 추천받아야 됩니다. 이걸 따지시는 겁니다. 그럼 지역균형 추천을 받으면 1점대 초반이 되나?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쓰는 겁니다. 근데 1점대 초반이 안 된다. 1점 한 7, 8 되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그러면 서울대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순서가 요 순서대로 가시면 아이의 입시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과전형은 제일 쉬우니까 되겠다 이러면 교과전형 쓰시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학생부 활동 상황, 교과 이외의 활동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얘는 이 학과에 이런 진로가 분명하게 보이겠다. 지금 3학년이라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내신이 교과 쓰기엔 좀 부족한 경우에. 자, 학생부 종합은 지금 완벽하게 교과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내신이 얼만데 어디를 붙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의외의 결과가 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써도 5개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 왜 붙었느냐,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붙었느냐.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때 점차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상승만 했다고 되느냐? 이 학생은 이전까지 대안학교에 있다가 전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다른 활동을 많이 하다가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은 점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했더니 요 과목이 올랐고 이 과목이 올랐고 나중에 올라봤자 이렇게 20%, 40% 이렇게 평균을 내면 아주 좋은 내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대, 10개대 내에는 주요대 6개에서 5개를 다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는 대안학교에 있다가 이런 상황에 와서 이런 잠재력을 발휘했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가 학생부 활동을 가지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 속을 별로 안 썩이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내신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 학생들은 제가 접하는 많은 학생들은 요 다음입니다. 내신도 안 좋아요. 수능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논술 시험 쳐보십시오. 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해서 잠재력이 있다. 그럼 잠재력만 있으면 붙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논술을 공부해야지만 논술 실력이 늘어나는지.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누가 논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요 선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